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장이 깨끗하면 뇌도 건강해진다 해서 세 번째 파트를 읽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장이 깨끗하면 뇌도 마음도 활기차진다. 장의 활동이 좋아지고 장의 상태가 깨끗해지려면 무엇보다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세포에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식이섬유 섭취와 아침 단식법, 장 마사지를 통해 장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를 말끔히 내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장내력이 연마되어 본디의 생명력을 회복해 뇌가 활기차지고 몸과 마음,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질병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 조금 관점을 바꾸어 면역력을 높인다는 시각에서 장내력을 생각해보자. 면역이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체계이며 일반적으로는 혈액 성분의 하나인 백혈구가 그 구실을 맡고 있다. 림프구, 호중구, 매크로파지가 모두 백혈구에 속한다. 서로 도우며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퇴치하거나 암세포 따위의 이물질을 없앤다. 최근에는 이러한 백혈구의 활동과는 별개로 세포 하나하나에 갖추어진 더욱 원시적인 방어 기능, 즉 자연 면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시적이라고 해서 자연 면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선 안 된다. 백혈구가 맡은 방어 기능인 회득 명력, 즉 척추동물로 진화한 이후에 생긴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을 항체를 만들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항체를 만드는 동안 자연 면역이 든든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 면역의 활동이야말로 면역체계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어쩌다 질병에 걸리더라도 증세가 아주 가벼운 단계에서 치유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기관이 장이다. 요컨대 장의 운동이 활기차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즉, 생명력이 높아진다. 장 운동이 활기차다는 것은 생명력이 높다는 것은 면역력이 높다는 것. 이 공식이 이해되면 감염증 대책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장 건강에 신경을 쓰면 생명력이 높아지므로 감염증을 비롯한 모든 질병에 대항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면역의 구조. 사람의 면역 체계는 크게 보아 단세포 생물 시대부터 지녀온 자연 면역과 척추동물로 진화한 이후에 생긴 획득 면역으로 나뉜다. 획득 면역은 주로 백혈구가 맡은 방어 기능을 말하는데 백혈구도 하나의 세포다. 세포에 갖춰진 자연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획득 면역도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 우리의 저력은 세포의 자연 면역에서 시작된다. 면역 체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세포가 지닌 원시적인 자연 면역이고 또 하나는 진화한 생물이 새로이 획득한 백혈구의 방어 기능인 획득 면역이다. 이해하기 쉽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에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예로 살펴보자.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에 침입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는 세포 속 감직이다. 이는 TLR, 톨류사 수용체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작용을 이끈다. 첫 번째, 세포 안팎에 둘러쳐진 감지기가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인식해 주변 세포에 알린다. 두 번째, 세포들이 항균, 항바이러스 물질을 일제히 분비해 이러한 병원체를 없앤다. 이것이 자연 면역이다. 자연 면역만 제대로 작용하면 감염증에 걸리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낫는다.
일반적으로 면역이라고 하면 백혈구의 작용을 먼저 떠올리는데 백혈구라는 방어 부대가 출동하는 이유는 자연 면역이라는 최전방이 종종 뚫리기 때문이다. 자연 면역이든 백혈구든 바이러스만 물리칠 수 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백혈구라는 방어 부대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백혈구의 방어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백혈구가 수행하는 방어 기능은 항체라는 무기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은 후 먹어치우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완성에만 5일에서 7일이나 걸린다. 결론적으로 자연 면역이 든든하게 기능하면 백혈구도 순조롭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 원시적이라고 인식한 자연 면역이 주력 수단이고 백혈구의 방어 기능인 획득 면역이 보조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자연 면역의 구조. 자연 면역의 구조는 단순하다. 하지만 세포가 활력을 잃어버리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므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한다. 자연 면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다시 말해 세포가 활기차게 작용하는 게 자연 면역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면역은 모든 생물에게 있으며 체계가 단순하다. 획득 면역은 진화한 생물에만 있으며 체계가 복잡하다. 복잡하게 진화했다고 반드시 고등생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진화가 태화를 부른다고 해도 좋을 만큼 생명은 구조가 단순할수록 강하기 마련이다. 장이 깨끗해야 감염증을 막을 수 있다. 방어 기능이 이중 구조로 갖춰져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증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에 온전하게 갖추어진 면역 기능이 왜 재구시를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의 복합 작용으로 세포의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늘 몸이 무거워 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만성 피로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 면역이 기능할 수 없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막아낼지도 불확실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 상태가 나빠지다가 심하면 큰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 만성 피로가 가시지 않는 까닭은 세포와 장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실은 세포와 장 사이에는 면역력을 높여서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 69쪽의 그림처럼 사람을 비롯한 생물은 잎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하나의 소화관으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원시 생물일수록 이 구조는 더 단순하며 이 소화관은 넓은 의미에서 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은 하나의 관, 즉 대나무통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관의 내부가 실은 외부다. 입으로 섭취한 음식과 함께 많은 세균이 침입할 수밖에 없다. 음식물은 소화효소에 의해 영양소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지만 함께 침입한 세균까지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장의 표면을 이루는 상피세포에는 병원균 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 면역의 감지기가 빽빽히 돋아나 있다. 또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를 쉽게 흡수하려고 소장에는 무수한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이 주름의 틈새에는 수많은 백혈구가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는 백혈구의 무려 60에서 70%가 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것으로 장이라는 기관이 면역의 중심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화관에 세균이 침입하면 자연 면역의 감지기가 이를 알아채고 주변 세포에 일제히 알린다. 그러면 연락을 받은 세포들이 항균 물질을 분비해 세균을 퇴치해버린다.
그 중에는 자연 면역에 의한 1차 방어선을 돌파하는 세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백혈구가 출동한다. 먼저 식세포라고 불리는 매크로파지 혹은 수지상 세포가 침입한 세균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이 식세포는 잡다가 놓친 세균의 정보를 림프구에 보내 항체라는 무기도 만들게 한다. 로켓처럼 연달아 발사되는 항체는 병원균을 포박해 매크로파지나 호중구가 사로잡도록 도와준다. 대다수 병원균은 이렇게 처리된다. 장은 이렇게 면역체계에서도 전방부대로서의 소임을 다한다. 잠시 음식을 소화, 흡수, 배설하는 장의 기능을 되새겨보자. 아무리 영양가가 높더라도 장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활동 에너지로 바뀌기가 어렵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채 장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는 이내 부패해 악취를 풍기며 장 속 환경을 더럽힌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겠는가? 장에 쓰레기를 버려둔 상태로는 마스크 쓰기, 양치질, 손 씻기, 타미플루나 백신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하여튼 장을 깨끗하게 하자. 이 방법이 면역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감염증 대책의 기본이다. 사람은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획득 면역의 구조. 획득 면역의 구조는 복잡하다. 식세포와 림프구와 같이 여러 개의 백혈구가 협동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나 세균을 포박하는 데까지 5일에서 7일이 걸린다. 이 사이에 자연 면역이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지키기 어렵다. 세포 속 쓰레기 처리하기. 첫 번째, 아침 단식법. 어떤 음식이 장에 부담을 줄까?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음식은 육류 같은 동물성 식품이다. 단백질이나 지방은 많은데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양학계에서는 단백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기준을 체중 1kg당 1g으로 삼는다. 체중이 60kg이라면 단백질 60g이 하루 섭취 권장량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요 영양소를 채우고자 애쓰더라도 장이 지치고 쇠약해져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또 열량이 낮은 식사를 하더라도 소화가 어떻게 될지는 식품은 물론이고 먹는 사람의 체질이나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필요 열량을 맞추기에 급급해 정말로 중요한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을 무시하면 당연히 장에 쓰레기가 쌓인다. 그렇게 생긴 쓰레기 중 하나가 불량 단백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포에 쓰레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최전방의 자연 면역도 장 속에 집결한 백혈구도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전쟁터의 병사들이 녹초가 되어버리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입해 몸속에서 증식할 것은 뻔하다. 감염증은커녕 일상적인 건강관리조차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 요컨대 넣는 일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내보내는 일에도 마음을 써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아침 단식법을 추천한다. 아침 단식법은 장의 독소 제거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날 밤 8시부터 이튿날 정오까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하루의 약 절반을 장이 쉬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물을 충분히 마신다. 생수를 상온 상태로 마시되 500에서 750ml를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마시고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다. 제철 과일을 먹으면 풍부한 효소의 작용으로 저절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물론 장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 이러한 아침 단식법은 장의 독소 제거를 촉진한다.
이렇게 하루를 내보내는 일로 시작하면 장 속의 쓰레기가 쉽게 배설된다. 게다가 과식도 억제되므로 그 영양이 세포 속 쓰레기 처리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장과 세포 양측에서 면역력을 높이면 감염증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높아진다. 세포 속 쓰레기 처리하기 두 번째, 장 마사지. 단식과 함께 매일 장을 마사지하는 것이 획득 면역인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좋다. 일본에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로 활약 중인 이사자와 야스에 씨가 고안한 장 마사지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상당한 디톡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작 장을 주무르는 정도로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소장의 안쪽 면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림프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장에 일정한 자극을 주면 림프를 마사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장을 마사지해서 꿈틀 운동을 촉진하면 면역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소장에서 대기하는 백혈구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강화된다. 장의 면역력이 높아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대략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아토피나 꽃가루 알레르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가벼워진다. 세포가 젊음을 되찾아 피부의 거칠거나 거무칙칙한 부분이 개선된다. 백혈구는 노화된 세포나 혈액에 쌓인 노폐물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용도 한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 등과 싸울 기회가 줄어들면 이런 쓰레기 처리에 전력 투구할 수 있다. 물론 세포가 활성화되면 자가소화 작용으로 세포 속 쓰레기도 처리한다. 몸이 건강해져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상태는 이러한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실현되는 것이다. 푹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늘 몸이 무거운 상태는 반드시 나이 탓만은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백혈구에 일을 시키는 생활 방식이 결과적으로 세포의 기능 저하를 부추겨 만성 피로를 만들어낸다. 특히 알레르기는 장 속에 쌓인 쓰레기의 영향으로 면역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생기기 쉽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면역작용은 매우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특징이 진화의 증거인 양 인식되고 있는데 기계를 예로 들면 부서지기 쉬워서 위험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장 속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놓이면 면역이 오작동을 일으켜 적이 아닌 것을 공격하는 수도 있다. 삼나무 꽃가루에 면역이 지나치게 반응하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되며 어떤 특정한 음식에 심하게 반응하면 음식 알레르기가 된다. 먼지나 곰팡이가 알레르겐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방법으로는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다. 면역력에도 장에서 세포까지 이어지는 음식물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면역력이 저절로 높아져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몸속으로 들어와도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며 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처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원기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장 마사지를 습관화하자. 소장 주무르기.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왼쪽 그림처럼 배꼽 주위를 양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준다. 단단하게 뭉쳐있는 부위는 많이 주무른다. 대장 주무르기. 천장을 향해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린 후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옆구리가 위로 오게 한다. 배의 왼쪽 부위를 왼손으로 천천히 주무른다. 장 마사지는 장을 활성화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소장 주무르기는 면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 외에 소장의 안쪽에 밀집해 있는 림프관을 자극함으로써 몸이 붓는 증상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대장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위, 왼쪽 옆구리의 배를 주무르는 대장 주무르기는 변비 해소에 안성맞춤이다. 세포라는 작은 우주 속 반짝이는 생명체.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은 매일 하는 식사에서 얻어진다. 음식물은 장에서 영양소로 분해되어 주로 혈류를 타고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에너지가 생겨나지 않는다. 음식물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소화관에서 혈관을 거쳐 세포 속까지 모습을 바꿔가며 긴 여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 이르러 다른 경로로 운반된 산소와 함께 활동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시인 미야자와 겐지의 유명한 시집 봄과 수라의 첫머리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라는 현상은 찰나의 생명을 지닌 교류 전구가 밝히는 하나의 푸른 빛이다. 이 구절은 마치 세포 안에 무수히 반짝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 작은 발전 기관을 수백 혹은 수천 단위로 지닌 세포가 40에서 60조 개 정도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생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우주라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작용함으로써 세포가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세포의 집합체인 우리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토콘드리아는 생명활동의 소중한 토대인 셈이다. 생명활동의 원천 미토콘드리아. 아주 먼 옛날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 인체에 들어와 세포 안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 엄청난 활동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생겨났다. 이 에너지 제조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이며 간세포 한 개당 1000개에서 3000개, 식물세포에서는 100개에서 200개가 흩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호흡이 활발한 세포일수록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함유하고 있다. 활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두 개의 공장.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원래는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몸의 세포에는 활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두 개의 체계가 있다. 그중 하나가 당질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해당계라는 단순 체계다. 또 하나는 해당계로 분해된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계라는 고기능 체계다. 해당계는 당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미토콘드리아계는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미토콘드리아는 해당계보다 늦게 생겨난 에너지 제조 공장이며 놀랍게도 아주 먼 옛날에는 원시 생명체 안에 더부살이 하던 세균의 일종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디 인체의 외부에 있던 무수한 세균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세균이나 조류, 물속에 사는 식물 같은 단세포 생물을 머리에 떠올려 보자. 분열과 증식을 반복하는 등 생명활동이 단순하므로 에너지원은 외부에서 얻은 영양소를 분해해 연소만 하는 간단한 구조, 즉 해당계로도 충분하다. 최초로 생명체가 생겼을 무렵에 지구에는 이러한 단세포 생물만 서식했다고 한다. 이런 환경이 큰 변화를 겪은 시기는 약 32억 년 전으로 추정된다. 햇빛을 에너지원 삼아 강화성을 하는 세균이 나타남으로써 대기 중에 많은 양의 산소가 방출되었다. 식물을 떠올리면 알겠지만 광합성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양분을 만들어내며 그 과정에서 생긴 산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산소는 식물의 배설물인 것이다. 이 배설물이 해롭다고 하는 까닭은 다른 원소와의 반응성이 높아서 다양한 물질과 결합해 상대방의 전자를 빼앗아 버리는 산화 성질 때문이다. 산화란 노화를 뜻하므로 산화가 진행되면 생명이 기능장애를 일으켜
결국 죽고 만다. 줄곧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서식했던 세균들에게 산소는 생존을 위협하는 유독가스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의 위기는 가끔 진화로 이어진다. 유구한 세월 속에 이렇게 산소가 널리 퍼져서 많은 원시생물이 죽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던 중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제 몸속에 받아들여 함께 살아남으려고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재주를 아슬아슬하게 잘 부린 생명체도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호기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의 선조이며 받아들인 주체는 우리의 먼 조상이었다. 산소는 연소함으로써 산화, 즉 노화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반면에 음식물의 영양소에서 분해된 수소와 결합하면 해당계를 훨씬 능가하는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높은 에너지가 생명 진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산화, 즉 노화가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에 거침없이 분열을 반복하던 생명체는 죽음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었다. 암수가 만나서 유성생식으로 자손을 남기게 된 것도 미토콘드리아가 더부살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다.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해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거대해지고 복잡해짐으로써 오늘날처럼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음식물과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구조. 우리가 음식물에서 섭취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는 몸속에 보내져 제각기 혈류를 타고 온몸의 세포로 운반된다. 세포에서 활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중요한 구실을 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다. 세포가 사는데 필요한 당질과 산소. 아주 먼 옛날에 두 개의 생명이 융합한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생명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영양소로 분해되어 혈액에 의해서 온몸의 세포로 운반된다. 이 영양소 중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질이다. 예를 들어 쌀에 들어있는 당질은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변한 뒤 세포 안으로 운반되어 피루부산이란 물질로 분해된다. 이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것을 해당계 에너지라고 한다. 해당계 에너지의 특징은 바로 만들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원료가 되는 포도당의 일부는 간이나 근육의 세포 속에 줄줄이 묶인 상태로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쓰인다. 이렇게 줄줄이 묶인 포도당이 글리코겐이다. 글리코겐이 세포 속의 해당계에서 분해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보충되면서 단숨에 힘을 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깐일 뿐이다. 에너지를 계속 소비해야 할 때는 그림처럼 미토콘드리아계의 작용이 필요하다. 88쪽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계에서 피루부산으로 분해된 영양소는 세포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되어 TCA 회로라는 순환 과정을 빙빙 돌아서 수소를 뽑아낸다. 이 수소가 다른 경로로 운반된 산소와 결합해 물이 생기는 과정에서 굉장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당계 에너지의 양은 전지 2개분인데 미토콘드리아계 에너지는 36개분이나 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제조하는 공장이 우리 몸속 세포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나 내장되어 있다. 생명이 비약적으로 진화한 배경에 미토콘드리아계 에너지가 있었다는 말이 이제 믿기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세포가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식사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식사하는 것이다. 40에서 60조 개의 온몸 세포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도 아메바도 같은 생명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 같은 대형 생물은 영양을 세포까지 곧바로 운반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생명 활동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소화관에서 혈관으로 이어지는 운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는 굶어 죽고 만다. 음식물과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구조.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하나인 당질은 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뒤 세포 내의 해당계라는 시스템에서 활동 에너지로 바뀌지만 소량에 불과하다. 이 해당계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변해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됨으로써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생물은 미토콘드리아를 지나면서부터 대형화, 복잡화되어 인간과 같은 고도의 지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화관과 혈관의 이인매에 해당하는 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을 통과한 영양소만이 세포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의 기준은 장이 쥐고 있다.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계를 가려서 쓰자. 공장의 규모는 미토콘드리아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당계 에너지를 많이 쓰면 순발력이 좋고 미토콘드리아계 에너지를 많이 쓰면 지구력이 좋다. 명력학의 제1인자 아보도우르는 이렇게 주장한다. 인간은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계의 에너지를 적절히 가려 쓰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해 왔다. 나는 해당계 에너지 중심의 생활 방식은 효율이 낮으며 미토콘드리아계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정신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보도우르는 인간의 일생을 살펴보면 해당계 에너지에서 미토콘드리아계 에너지로 바뀌는 시기가 오는데 이것도 자연의 섭리라는 말도 했다. 어린 시절에는 세포 분열이 왕성해 해당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그 때문에 행동이 활발하고 식사량도 많다. 그러다가 중년기 이후에 식사량이 줄고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를 멀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계의 작용이 우세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 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계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으면 생명의 법칙에 어긋나게 되어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암이나 생활습관병 등이 생기기 쉬워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으나 그 대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지혜가 발달한다. 하지만 산화 작용은 노화 현상이기도 하므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해당계 에너지의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스포츠 세계에서는 30대에 벌써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계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무도, 무술의 세계에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마음과 기술이 연마되어 달인의 경지에 이른다. 에너지 체계의 활용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게끔 스스로 가려서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생명력 향상의 열쇠다. 세포 안으로 운반된 영양소는 우선 해당계에서 활동 에너지로 바뀌지만 그 양은 매우 적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되어 TCA 회로라고 하는 생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감으로써 최종적으로 굉장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ATP의 양으로 견주어 보면 해당계가 2분자이며 미토콘드리아계에는 무려 36분자나 된다. 덩치가 큰 생물의 활동을 지탱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식사는 생명을 먹는 일이다 라는 관점에서 먹는 행위의 의미를 헤아려 보자. 이를테면 채소나 과일 등의 식물에는 에너지원이 되는 당질은 물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 등의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다. 또 먹어도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식이섬유는 소화는 안 되지만 장의 꿈틀 운동을 도와 결과적으로 영양 흡수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식물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대사에 도움이 되는 활성 성분도 얻는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보면 동물이 식물을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계의 먹이사슬 구조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먹을거리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식물의 생명을 먹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간다는데 먹는 행위의 본질이 있다. 요컨대 먹을거리는 한층 자연적인 상태로 있는 그대로 먹는 편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제조가 순조로워진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대체로 쌀겨나 쌀눈을 깎아내 백미를 먹는다. 이는 먹을거리로부터 에너지원, 즉 당질만 섭취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므로 장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어 소화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또 미네랄과 비타민이 모자라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제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모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던 먹이사슬의 톱니바퀴가 어긋나서 세포로 영양을 운반하는 작용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영양 결핍 상태를 메우려고 과식도 한다. 당질 위주의 식사로는 물리적인 포만감밖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늘 걸신 들린 듯이 계속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체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세포 내의 에너지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해당계의 활동으로 만들어진다. 해당계에 의존하면 당뇨병에 걸린다. 식사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개걸스럽게 먹으면 호흡이 얕아져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미토콘드리아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영향으로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어 인체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단숨에 영양을 섭취하려고 하므로 몸에도 무리가 생긴다. 가장 먼저 혈당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정제된 당질은 소장에서 곧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치가 급격히 높아진다. 이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손상된다. 혈액 속의 당질을 세포에 운반하려면 췌장이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그런데 혈당치가 만성적으로 계속 높으면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 췌장에도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따져보니 해당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에서 당뇨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용하기만 하면 혈액 속의 당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사가 원활해져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의 문제가 개선되기 쉽다. 그러니 느리게 소화되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한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식사를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미토콘드리아계의 에너지 회로도 활성화된다. 식물의 힘을 인정하고 느긋하게 호흡하자.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너지 대사 구조를 파악해 고기능성의 미토콘드리아계가 더 많이 활동하도록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먼저 먹을거리에서는 식물이 주연이고 동물은 조연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동물의 몸은 식물의 생명을 받아서 목숨을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먹이사슬의 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을 때만 동물이 동물을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해온 것이 사실이다. 사람을 생물로 보면 그 먹이는 태초부터 식물이었으며 섭취하는 식물의 질이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근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식인 곡물을 포함해 식사는 식물을 먹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보조식품에 지나지 않았던 육류를 식생활의 중심에 놓는 실수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 기대할 수 없다. 영양 섭취 외에 또 하나의 에너지원인 호흡에도 관심을 두고 산소 공급에 힘쓸 필요가 있다. 호흡으로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하면 체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느긋하게 먹자. 한가롭고 여유 있는 생활 방식을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미량 영양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는 기력을 잃는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은 방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그 작용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게다가 그저 되는 대로 먹고 숨 쉬는 것만으로는 미토콘드리아를 항상 유용하게 쓸 수 없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을 원활히 가동하려면 식물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 등의 미량 영양소가 꼭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원으로는 당질과 지질이 주로 쓰이는데 미량 영양소가 없으면 이런 원료를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식인 쌀의 주성분은 당질인데 당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점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당질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더라도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보조 물질로 비타민 B1이 필요하다. 그런데 백미는 비타민 B1이 깎여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당계에만 쓰인다. 설탕이나 밀가루도 정제되어 있기에 과자, 케이크에는 비타민 B1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 달콤한 식품을 먹으면 바로 힘이 나는 이유는 해당계가 당질을 분해하는 것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하는 에너지가 작아서 금방 배가 고파진다. 생명력이 왕성한 식물이 세포를 활기차게 한다. 자연에 가까운 상태의 식물을 먹어야 식물의 생명을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장내 세균과 원래 세균의 하나였던 미토콘드리아가 중개 구실을 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삶은 동물, 식물, 미생물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생명력이 왕성한 식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먹자.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식사의 기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에 가깝다는 에너지로 바뀌는데 필요한 성분을 전부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자연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성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다른 식품으로 보충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음식의 종류와 식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에서 혈액, 세포, 미토콘드리아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운반하는데도 부담이 생겨서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다. 산화 방지에도 식물의 힘이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 앞서 살펴본 비타민 B1 외에도 비타민 B6와 비타민 B3, 철,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많은 종류의 미량 영양소가 필요하다. 공장을 수리하는데도 이러한 미량 영양소가 있어야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독성이 강한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까닭에 방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신 공장 자체가 산화 피해를 보기 쉽다. 전자 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공장의 최종 과정인데 전자를 운반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로이므로 산소에 이 전자가 결합하기 쉽다. 따라서 다른 물질을 산화하게 하는 불안정한 산소, 즉 활성산소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성 화학물질인 피토케미컬 등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공장을 수리하는 기능도 있다. 예를 들어 항산화 효소로 알려진 SOD는 아연, 구리 등의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고 이 SOD를 돕는 물질이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다. 항산화 효소란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인데
채소와 과일 등에 많이 들어있다. 식물을 먹으면 당질을 흡수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이면 미토콘드리아가 활기를 되찾는다. 생물이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일정한 온도가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다. 즉,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멈춰버리므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운동이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된다.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만족스럽게 살려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발해야 한다. 먹고, 숨쉬고,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 행위가 하나가 되어 생명을 이어간다고 이해하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러려면 식물을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고 느긋하게 호흡하는 동시에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말아야 한다. 몸을 혹사하면 체온이 내려간다. 활성산소가 위험한 이유. 산소는 짝을 이루어 작용하는 전자 가운데 한 개가 짝을 이루지 못해서 형태가 불안정한 활성산소로 변화하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 활성산소 가운데서도 하이드록실기는 반응력이 강해서 모든 물질을 산화시킨다.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힘이 필요하다. 네 번째 파트, 장이 건강해지는 생활의 지혜. 장의 상태를 좌우하는 또 다른 키, 미생물. 장은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소장과 배설을 담당하는 대장으로 구분되며 대장에는 동물도 식물도 아닌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한다. 흔히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장에 기생하는 세균의 생존 환경을 숙주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적합한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장 속에는 100에서 300종의 세균이 무려 100조 마리나 서식한다. 그 중에는 유산균의 일종인 비피더스 균으로 대표되는 유익균이 있고 대장균, 웰치균 따위의 유해균도 있다. 유익균도 아니고 유해균도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붙는 눈치꾼균도 많이 있다. 이러한 세균이 각각 어떠한 비율로 서식하는지가 장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짐작했겠지만 장 속 세균의 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식사와 스트레스이다. 그렇다면 식사와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장 속 환경이 좋아지고 장 속 세균과도 사이좋게 공생할 수 있을까? 더 넓게는 동물인 우리가 식물, 미생물과 함께 잘 지내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유익균, 유해균, 눈치꾼균, 사람의 몸속에도 상당수의 미생물이 늘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장 속 세균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장이라는 정해진 공간에 많은 수의 세균이 기생하며 숙주인 사람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세균은 음식이나 공기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며 그 중에서 위액이나 쓸개즙에 의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세균이 주로 대장에 자리 잡고 증식한다. 세균들은 종류별로 모여서 서식하는데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모양새가 마치 꽃밭 같아서 장 속 플로라라고 부른다. 장 속 세균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균을 배양하는 기술이 발전한 덕에 장 속 플로라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어린아이의 장에서만 서식한다고 여겼던 비피더스 균이 성인의 장에도 많이 서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이 갓 태어났을 때의 장은 완전한 묘균 상태지만 3시간에서 4시간 만에 대장균 등이 들어오고 3일이 지나면서부터 비피더스 균이 서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젖을 떼는 시기부터는 눈치꾼균이 많이 기생한다. 유익한 비피더스균과 다수의 눈치꾼균의 수가 우세해지면 대장균, 월치균 등의 유해균이 최소한의 비율로 억제되므로 장 속 환경은 안정된다. 대장균이나 웰치균이 유해하다고 하는 이유는 장 속 단백질을 부패시켜 악취를 풍기는 인돌이나 스카톨, 아민 등의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흉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해 물질은 영양분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설사, 고혈압, 노화 등의 원인이 된다. 또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을 일으킨다. 반면에 유익한 유산균은 장에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돕고 비타민도 합성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의 증식을 막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자극하는 등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일이 장 속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이다. 면역체계가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유. 인간은 뇌가 발달함으로써 다른 생물들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했다. 가장 큰 계기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자아가 생겨난 점이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나 생물 세계에서 자아는 개체를 식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장에서 대기 중인 경비부대라고 할 수 있는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을 식별해 후자를 물리치는 일을 한다. 면역의 본질이 자기와 비자기를 식별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인데 실은 이 식별이 매우 모호하다. 적과 아군의 구별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끔은 오작동을 일으켜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병이 생긴다. 장에는 숙주인 인간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균, 즉 유해균도 서식한다. 경비대인 면역체계는 왜 이런 나쁜 균들을 물리치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늘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상황에 따라 인체에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우리 몸에 무엇이 독이 되고 무엇이 영양분이 되는지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 우리는 자기와 비자기, 적과 아군의 경계가 모호한 수많은 개체가 하나로 합쳐진 몸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생긴 존재인 것이다. 동영상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낭낭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